안녕하십니까. 네. 날이 많이 춥죠? 주말에 또 추워진다는데 취소할 차례죠. 교재로는 124페이지입니다. 124페이지. 자, 늘 어디를 공부하고 있는지 생각하자 그랬습니다. 민법 총칙 보고 있고요. 민법 총칙은 매매 계약과 같은 법률 행위의 유효 요건에 관한 거라 그랬습니다. 계약이 유효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는가. 그래서 첫 번째로 봤던 게 목적 요건이죠.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 네 가지 갖춰야 된다 그랬고요. 두 번째로 법률행위의 필수 불가결의 요소가 있었죠. 구성 요소가 의사표시라고. 이 의사표시가 정상적이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의사표시가 정상적이라는 건 두 가지죠. 의사하고 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어야 된다 그랬죠. 그때 하자가 뭐였죠? 사기강박이죠. 사기강박. 사기를 당했거나 협박을 당했거나 그럼 그것도 이제 비정상적이라고 처리한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가 자신이 직접 계약을 하지 않고 타인을 통해서 계약을 하는 경우를 대리라고 했고요. 그 대리인의 행위가 본인에게 유효하려면 대리권과 대리 행위가 있어야 된다 그랬고요. 복대리라는 거 봤고요. 대리권이 없는데 대리 행위를 하는 무권 대리라는 것까지 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법률행위가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원칙이 무효라고 그랬죠. 그 무효인 법률행위는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를 지난주까지 했고요. 특히 무효에서는 무효의 종류가 있었어요. 그 무효의 종류 중에서 특히 유동적 무효라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허가전 거래 행위에 대해서 우리 대법원이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무효행위 전환과 무효행위 추인이라고 해서 무효인 행위를 재생하는 그런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게 어떤 건지 개념까지 딱 잡았죠. 그게 이제 지난주까지 한 거죠. 자, 취소는 무효하고 일단 똑같죠. 법률 행위가 성립을 했어요.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그 계약이 유효 요건,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해요. 그러면 무효가 원칙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우리 민법은 착오나 사기 강박에서 봤듯이 일단은 유효하지만 취소할 수 있는 경우도 만들어 놨습니다. 이런 걸 이제 취소할 수 있는 행위라고 부르죠. 그거를 이제 보는 거예요. 취소. 자, 그럼 취소가 뭐냐? 뜻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 취소할 수 있는가? 취소 사유가 나와요. 그 다음에 누가 취소할 수 있는가? 취소 권자가 나오고요. 누구에게 할 수 있는가? 상대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취소권이 생겼을 때 그걸 어떻게 행사할 것인가의 문제가 나오고요. 여섯 번째로 취소를 하면 어떤 효과가 생기는가? 취소 효과가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취소권을 소멸시키는 경우가 나와요. 소멸. 요 정도 목차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효보다는 조금 더 복잡하고 무효보다는 조금 더 양이 많아요. 그래서 무효와 취소 중에서는 취소가 조금 더 출제가 잘 됩니다. 취소가. 예외적인 현상이니까. 원래는 무효여야 되는데 일단은 유효로 처리하고 취소할 수 있는 게 예외가 되는 거죠. 그럼 취소라는 게 뭐냐? 거기 뜻에 나와 있죠. 일단 유효해요. 그런데 그 행위할 때, 계약을 할 때 미성년자인데 부모 동의를 받지 않았다. 제한 능력이라고 하죠. 또는 착오가 있었다. 또는 사기 강박이 있었다. 언제? 행위 당시에. 그럼 그걸 이유로 일정한 권리, 취소권이라는 권리를 갖고 있는 자가 일방적으로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 없이 일방적으로 그 계약을 처음부터 무효로 하는 의사표시를 취소라고 한다. 이렇게 개념을 잡아요. 말은 좀 어려운데 그냥 계약은 없었던 걸로 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그런 걸 취소라고 한다. 개념을 정확하게 잡습니다. 그래서 취소의 개념 요소는 계약은 일단 유효해요. 단 계약 당시에 요게 있어요. 취소 사유. 그게 뭐였죠? 제한 능력, 착오, 사기 강박. 언제?
계약 당시, 행위 당시, 행위 이후 아닙니다. 반드시 계약을 취소하려면 계약 당시에, 계약하는 그날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를 받지 않았거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었거나 기망, 사기나 강박이 있었거나, 자, 이런 경우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 사유를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만약에 취소 사유가 없다고 해서 취소 못하죠. 그래서 판례가 하나 있죠. 갑과 을이 계약을 했는데 계약을 한 후에 갑은 강박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했고 상대방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했다. 근데 나중에 봤더니 강박도 없고 착오도 없었더라. 그럼 취소 자체가 효력이 없다 이렇게 되겠죠. 취소하려면 반드시 계약 당시에 이런 취소 사유가 있어야 되는 걸 요건으로 합니다. 다른 이유는 안 돼요. 뭐 기분이 나쁘다. 계약하고 났는데 꿈자리가 사납다. 이런 건 취소 사유가 아닙니다. 즉 취소 사유는 계약 당시 존재해야 되고요. 법에서 정해놨어요. 계약 당시 법에서 정해놓은 그 사유가 있을 때만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오른쪽 취소권자를 봅니다. 자, 갑과 을이 계약을 했을 때 지나가던 개나 지나가던 소가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취소권 딱 정해져 있어요. 암기해야 됩니다. 140조.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누가 취소할 수 있냐? 제한능력자,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한 자, 사기 강박에 의해서 의사표시한 자, 그 다음에 요 사람들의 대리인이 있고요. 요 사람들의 승계인이 있어요. 딱 요 사람들에 한해서만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취소권자도 법에서 못을 박아놨어요. 아무나 취소 못한다. 아무나 취소 못한다. 자, 그래서 취소 사유는 재착사강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취소권자는 재착사강 대승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한능력자예요. 제한능력자의 대표가 누가 있죠? 미성년자. 그죠? 자,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계약을 했다. 일단 부모가 취소할 수 있죠. 그 부모가 뭐예요? 대리인. 미성년자의 부모를 뭐라고 불러요? 법정 대리인 이렇게 부르죠. 부모 취소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민법은 140조에서 얘도 취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미성년자도. 근데 취소도 법률행위예요. 근데 미성년자와 같은 제한능력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부모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취소는 동의 안 받아도 된다 이런 뜻이에요. 취소는. 양가로 1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동그라미 1번 제한능력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또는 법정 대리인의 대리에 의하지 않고 한 자신의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 즉 자신이 한 행위를 취소할 때는 부모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 제한능력자가 자신의 행위를 부모 동의 없이 단독으로 취소를 한 후에 그 취소 자체를 다시 취소할 수는 없다. 그 표현을 이해하셔야 돼요.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그 계약을 단독으로 취소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나 취소할 때 부모 동의 안 받았어. 나 취소 자체를 취소할래. 이따위 소리는 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대리인이 나오죠. 대리인은 우리 두 종류가 있었죠. 법정 대리하고 임의 대리하고. 자, 법정 대리의 대표 선수가 미성년자의 부모가 있었습니다. 자, 이때 미성년자의 부모는 자, 미성년자한테 취소권이 있었죠. 그 취소권을 대리 행사하는 게 아니고요. 부모에게는 독자적인 취소권이 있어요. 140조에 의해서 독자적으로 취소권을 부여한 거예요. 그런데 임의 대리가 문제입니다. 임의 대리의 경우에 취소권은 본인에게 귀속이 돼요. 그죠? 우리 지난주에 봤죠? 대리행의 각종 효과는 깡그리 본인에게 귀속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취소할 권리도 본인에게 귀속이 됩니다. 따라서 임의 대리의 경우에는 취소권이 없어요. 그래서 임의 대리인이 취소를 하려면 본인으로부터 따로
수권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결국 여기서 말하는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법정 대리인만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승계인은요, 둘이 있죠. 상속인 같은 포괄 승계인과 매수인 같은 특정 승계인이 있는데, 그중에 특정 승계인은 당연히 취소권자의 지위를 승계받음으로써 취소권도 승계를 받는 거지, 취소권만 딱 찍어서 나 이 취소권만 내가 살래, 좀 이상하죠. 취소권만 승계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죠. 취소권자의 지위를 넘겨받음으로써 승계인도 취소권 넘겨받는 거예요. 특히 특정 승계는 이런 의미예요. 여기 잠깐 보세요. 갑과 을이 계약을 했어요. 근데 을이 갑을 사기쳤어요. 그럼 얘한테 취소권이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얘가 이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 또 파는 거예요, 병한테. 이렇게. 그럼 이중매매의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럴 때 얘도 요거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해놓은 거예요, 병도. 그래서 특정 승계인이 들어가요. 원래는 병은 취소를 못해요. 병이 갑과 을의 계약을 취소하면 어떻게 해? 지계약도 아닌데, 그죠? 그런데 140조에서 특정 승계인도 취소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어쨌든 취소 사유와 취소권자는 반드시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밑에 내려가면 취소의 상대방이 나왔습니다. 취소의 상대방이 뭐예요? 누구한테 해야 되는가? 당연히 얘한테 해야죠. 갑과 을이 계약을 했는데 을이 갑을 사기쳤다. 그럼 갑에게 취소권이 생기고, 갑은 을과의 계약을 취소하는 거니까 당연히 을한테 해야 되죠. 그죠? 을한테 해야 돼요. 얘를 뭐라고 하냐? 이제 직접 상대방 이렇게 되겠죠.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갑이 을과의 계약을 취소하려고 하봤더니 죽었어. 을이. 그럼 누구한테 해야 돼요? 상속인한테 해야 되겠죠. 포괄 승계인. 그런데 갑의 입장에서 을이 죽었을 때 상속인이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장례식장에 마이크 큰 거 하나 들고 가서, 나는 을과 계약을 했는데 을이 나를 사기쳤다. 그래서 을하고 계약을 취소하려고 왔더니 을이 죽어버렸네. 상속인이 누군지 모르니까 상속인들은 들어라. 나는 을과의 계약을 취소한다.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찾아야지 상속인이 누군지. 그래서 상속인이 누군지 찾았더니 얘로 확정이 됐어. 얘가 상속인이네. 그럼 걔한테 해야 되죠. 조문이 만들어져 있어요. 142조 보세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취소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라. 이 말은 특히 직접 상대방이 사망을 했을 때 그 상속인에게 해야 되는데, 그 상속인이 누군지를 갑의 입장에서는 알 수가 없으니 상속인이 누군지를 먼저 확정을 하고, 쟤구나, 그놈한테 하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143조가 만들어져 있고요. 142조, 이 142조는 조문 자체를 출제를 잘합니다. 옳은 지문으로 출제를 잘하니까 상대방을 기억해 두세요. 자, 원칙적으로 누구한테 해야 된다? 직접 상대방. 직접 상대방이 죽었으면 누구한테 해야 된다? 포괄 승계인. 다만 포괄 승계인이 누군지를 모른다면 일반적으로 무슨 신문에 공고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통지하지 말고 누군지를 확정하고 그 사람한테 해라 라는 취지에서 취소의 상대방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면 취소권의 행사 방법이 나왔어요. 자, 첫째, 취소도 취소한다는 의사표시죠. 그리고 의사표시는 대원칙이 뭐죠? 불요식. 불요식이 뭐예요? 갑원들에게 구두로 취소한다고 해도 되고, 문자로 해도 되고, 카톡도 되고, 메일도 되고, 우편물로 해도 되고, 방식이 정해져 있지 않다. 두 번째, 명시 묵시를 불문한다. 세 번째, 일방적인 거다. 일방적인 거 뭐예요? 형성권이라고 부르죠. 자, 양가로 1번 불요식이고 명시 묵시 불문한다. 일단 그거. 판례가 하나 있어요. 보세요.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했어요. 을이 갑을 사기쳤어요. 갑이 사기당했다는 잘 알았습니다. 계약을 취소할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을이 갑에게 물건을 내놔. 갑이 싫어라고 거절을 합니다. 자, 갑이 싫다고 거절하는 건 무슨 뜻이에요? 계약을 취소하겠다는 게 들어있겠지. 그죠? 또 계약을 하고 물건을 넘겨준 상태에서 사기당한 사실 알았어요. 을한테 쫓아가갖고 계약을 취소한다는 말도 하지 않고 대뜸 물건 돌려달라 청구. 이것도 취소의 의사표시가 이미 그 안에 들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게 판례입니다. 취소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를 해야 되고 어떤 방법으로 하더라도 무방하다. 따라서 취소했다는 걸 전제로 하는 청구나 거절 속에는 취소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 즉 묵시적 취소를 판례가 말하고 있습니다. 갑이 을에게 명확하게 계약을 취소하겠다는 말을 하지 않아도 을에게 넘겨준 걸 돌려달라고 청구하거나 을에게 이행을 못하겠다고 거절을 한다면 그 속에는 이미 계약을 취소한다는 의사가 내포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단독행위입니다. 양가로입은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 계약을 취소할지 말지는 권리죠. 권리. 그죠? 갑은 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고요. 안 할 수도 있어요. 사기당한 게 기분이 나빠도 제가 받았어. 그럼 취소 안 할 수도 있죠. 즉 취소권 행사 여부는 취소권자의 자유, 즉 권리입니다. 일방적이면서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 없는 일방적인 의사표시이면서 권리를 형성권이라고 불러요. 법에서는. 일방적이면서 권리. 무슨 권이라고 부른다? 형성권. 아주 자주 등장하는 개념. 형성권이라고 부릅니다. 5번은 지금 안 봐도 되고요. 밑으로 쭉 내려갑니다. 취소 효과가 나왔어요. 아주 중요하죠. 자, 1월 10일 날 계약을 했어요. 10일 날 사기당했어요. 갑이 사기당한 사실 알고 20일 날 취소를 해버립니다. 그럼 이 계약은 무효가 되죠? 언제부터 무효가 되느냐? 처음부터. 꼭 기억하세요. 뻑 하면 취소한 때부터라고 출제를 합니다. 조문 자체를 아주 출제를 잘해요. 처음부터 무효. 처음부터 무효. 자, 여기서 조심할 게 계약을 하고 취소했어요. 그럼 처음부터 무효가 됩니다. 아직 주고받기 전이야. 갑은 물건 넘겨주기 전이고 을은 돈을 주기 전이야. 그럼 주고받을 필요가 없지요. 계약을 취소했다, 무효가 됐다, 이행을 하기 전이다, 이행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될 거예요. 문제는 이행을 이미 한 상태야. 갑이 을로부터 돈을 받았거나 물건을 넘겨줬거나 이렇게 이행을 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 당연히 돌려주고 돌려받아야 되죠. 이렇게 계약이 무효나 취소가 되었을 때 이행한 것을 돌려주거나 돌려받는 걸 뭐라고 부른다? 부당이득 반환이라고 부른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부당이득 반환. 여기서 부당이득 반환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부당이득 반환에 대해서 그 반환 범위에 문제가 생기고요. 원칙이 있고 특칙이 있습니다. 근데 이 특칙이 두 개가 있는데요. 요게 우리 시험 범위에 있어요. 원칙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고 다만 특칙을 알려면 원칙을 알아야 되는데 자, 부당이득은 받아서는 안 되는 걸 받은 게 부당이득이에요. 예를 들어 거스름돈을 더 거슬러 받았어요. 택시비가 4,000원 나왔습니다. 5,000원을 냈습니다. 1,000원 거슬러 받아야 돼요. 그런데 46,000원을 거슬러 받습니다. 그러면 45,000원을 더 받은 거죠. 이게 부당이득이에요. 그러면 이 45,000원을 돌려줘야 되는데 우리 민법은 선악에 따라서 반환 범위가 다릅니다. 거스름돈을 더 거슬러 받는다는 걸 모르고 받았다. 확인도 안 하고 호주머니에 넣었는데 집에 가서 봤더니 더 받았다. 그럴 때는 쓰고 남은 것만 돌려줍니다.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만 돌려줍니다. 반면에 더 거슬러 주는 걸 알고 받았어요. 더 주네. 그럴 때는요. 받은 돈에다가 이자를 붙이고 손해까지 배상을 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원칙인데 특칙이 따로 두 개가 있고요. 그 중에 하나가 취소에 나옵니다. 하나가 나중에 계약 해지에 나오는데 요 취소에 나오는 게 그 단서예요. 126페이지 하단에 보면 141조 단서가 있죠. 다만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예를 들어서 제한능력을 이루한 취소의 경우에는 선악을 못지않고 현존이익만 돌려주면 된다. 갑이 미성년자인데 부모가 사준 노트북을 부모 동의 없이 100만 원 받고 팔았다. 나중에 부모가 이걸 취소했다. 어른 노트북 돌려줘야 되죠.
갑은 100만 원 돌려줘야 되죠. 근데 갑이 100만 원을 썼어 이미. 예를 들어서 학원비나 식비로 한 50만 원 썼고 노래방 PC방 가서 유흥비로 한 30만 원 썼어. 그럼 현재 주머니에 얼마 남아있어요? 20만 원 남아있죠. 그 20만 원만 돌려주면 된다. 미성년자는, 제한능력자는 선악을 묻지 않고 쓰고 남은 것만 돌려주면 된다. 다만 의뢰 입장에서 너무 가혹하죠. 그래서 우리 대법원이 조금 깊이 이거는 현존 이익이다. 생활비로 쓴 건 현존 이익이다. 그래서 50만 원은 돌려줘라. 호주머니에 남아있는 20만 원에다가 생활비로 쓴 것도 현존 이익이니까 이것도 돌려줘라. 반면에 이건 현존 이익이 아니다. 결국 유흥비로 쓴 것만 안 돌려줘도 된다. 이게 대법원 판례. 반대일 것 같은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 원래 부모님한테 받았어요, 돈을. 얘가 학원비나 식비로 50만 원을 받았어. 근데 을한테 팔아먹은 돈에서 50만 원을 써가지고 부모님한테 받은 50만 원이 아직 남아있어요. 그죠? 근데 이거는 이거 없었으면 안 썼을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현존이익이 되는 거예요. 남아있는 거예요, 아직 저 돈은. 부모로부터 받은 50만 원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존이익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미성년의 자녀가 부모 동의 없이 뭘 팔았다 그러면 화내지 말고 유흥비로 다 쓸 때까지 기다렸다가 유흥비로 꼭 쓰라고. 유흥비로. 다 쓸 때까지 기다렸다가 취소하면 한 푼도 안 돌려줘도 됩니다. 다만 영수증을 챙겨놔야 돼요. 왜냐하면 입증을 해야 돼. 법원이 얘한테 물어봅니다. 야, 그 100만 원 다 어쨌어? 그러면 유흥비로 다 썼는데요. 그러겠죠. 그럼 법원은 뭐라 그래요? 증명해라 말이죠. 증명을 해야 돼. 그래서 두 가지 기억하세요. 유흥비로 다 써라. 영수증 꼭 챙겨놔라. 이렇게. 그러면 한 푼도 안 돌려주고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의 예외 특칙의 기억, 니은, 디귿. 원래 기억까지만 우리 시험범위에요. 기억까지만. 근데 니은하고 디귿도 출제를 했어요. 이런 거지 같은 것들이. 하여튼 우리나라 출제하는 것들 보면은 사이코패스가 90%예요. 소시오패스가 한 8%. 출제하는 놈들 중에 한 2% 정도만 정상이야. 이상한 놈들 하여튼. 범위도 아닌데 출제라고 자빠졌어. 어쨌든 니은하고 디귿은 범위는 아니지만 출제가 된 바가 있기 때문에 취소 효과가 자꾸 부당이득 반환 그걸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됐죠? 네. 2번하고 3번은 좀 까다로우니까 취소 효과로 1번만 기본 과정에서는 딱 머릿속에 박아둡니다. 이것만 해도 차고 넘쳐요. 그리고 넘어갑니다. 아까 취소권은 권리라 그랬죠. 취소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랬죠. 그리고 취소를 하면 처음부터 무효가 된다 그랬어요. 반대로 취소를 안 하고 있는 경우로 생각해봐요. 자, 갑이 을과의 계약을 할 때 사기를 당했고 취소권이 있어요. 근데 취소를 안 하고 있어. 안 하고 있다가 한 50년쯤 지나서 죽을 때쯤 취소를 해. 상대방은 황당하겠죠. 그러니까 취소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취소를 하면은 이런 효과가 생기지만 취소를 안 하고 있으면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으면 이걸 그대로 내버려두면 안 된단 말이죠. 취소권 행사하지 않고 있는 걸 그대로 내버려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죽기 직전에 취소하는 놈들이 생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득 취소권을 소멸시키는 장치가 필요하더라 말이죠. 당연히 취소권을 소멸시키는 것들은 취소를 하기 전에 소멸시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두 갈래로 가는 거예요. 내가 취소권이 있어. 그러면 하나는 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러면 취소 효과가 나오는 거고. 또 하나는 취소권을 행사 안 해. 그럼 뭘 한다? 취소권을 소멸시킨단 말이죠.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놈한테 굳이 권리 줄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권리 행사하지 않고 있으면 일정한 경우에 취소권을 소멸시키게 될 겁니다. 그 취소권을 소멸시키는 방법이 세 가지가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 이거예요.
두 번째가 법정 추인이 나오고요. 세 번째가 취소권의 단기 소멸이라고 세 가지가 나옵니다. 자, 먼저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 추인이 또 나왔네요. 우리 추인 뭐 본 게 있죠? 무권대리 추인 봤었죠? 또 무효행위 추인 봤었죠? 하나가 또 나왔어요.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추인. 우리 시험 범위에 추인이 총 세 가지가 나와요. 무권대리 추인, 무효행위 추인,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추인. 이 세 가지가 다 다르겠죠? 오른쪽에 보면 맨 위에 구별이 있어요. 129페이지에.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은 헷갈리지만 앞으로 우리 시험 범위에 있는 추인 세 가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구별을 이제 차차 하고 돌아와서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추인이 뭐냐? 쉽게 생각하세요. 취소를 하기 전에 나 취소 안 할래. 이게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추인이에요. 갑이을과 계약을 했고 계약할 때 사기당했어. 그리고 내가 사기당한 걸 알았어. 사기당한 걸 알았으니까 나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구나. 나한테 취소권이 있다는 걸 알았어. 그런데 나 취소 안 할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기는 당했지만 제값을 받았어. 그럼 굳이 기분은 나빠도 취소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을한테 얘기하는 거야. 네가 사기쳐서 내가 기분은 나쁘지만 제값 받았으니까 나 취소 안 할란다. 그게 취소할 수 있는 게 추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의의를 먼저 봅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의 추인은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취소하지 않고 유효로 확정시키겠다는 취소권자의 단독의 의사표시로서 취소권 포기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거 누가 해야 돼요? 당연히 얘가 해야죠. 취소권자가. 그죠? 취소권을 포기하는 거니까 취소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포기해야지. 그래서 조문에 뭐라고 돼 있어요? 맨 위에 143조 1항.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는 제140조에 규정한 자가 추인할 수 있다. 140조에 규정한 자가 누구예요? 제착, 사강, 대승. 얘네들이에요, 얘네들. 즉 얘네들이 곧 뭐가 되는 거예요? 추인권자가 되는 거예요. 무권대리는 누가 추인했어요? 본인. 무권대리의 추인권자는 본인이고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추인권자는 취소권을 포기하는 거니까 취소권자가 추인권자가 됩니다.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겨요. 어떤 문제? 효능. 제한능력자. 부모 동의 없이 취소할 수 있죠? 그럼 뭐도 있어요? 추인권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겨?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계약을 해? 그 자리에서 취소권을 포기해버려. 그럼 부모가 나중에 알았다 하더라도 취소를 못하는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미성년인 상태에서는 추인을 못하도록 해야 되겠죠. 조문 봅니다. 144조 1항. 추인은 취소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해라. 요놈 때문에 그런 거예요. 특히 미성년자. 미성년자 등 제한능력자도 취소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추인권이 있어. 그러니까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계약을 하고 그 자리에서 추인을 하는 일이 생겨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미성년자는 미성년인 상태에서는 추인을 못하도록 막을 필요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144조가 만들어요. 여기서 취소 원인이 소멸한 후, 미성년자라면 성년자가 된 후라는 뜻이죠. 막아놔야죠, 그렇게. 그리고 예외가 있다. 뭐라고 돼 있어요? 제1항은 법정 대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미성년자는 미성년인 상태에서는 추인권이 없지만 그 미성년자의 부모는 추인할 수 있다. 애가 아직 미성년인 상태에서도 추인할 수 있도록 예외를 만들어 놨단 말이죠. 자, 의의 말씀드렸고 요건 봅니다. 동그라미 1번 취소권 포기니까 추인권자는 원칙적으로 취소권자여야 되고 두 번째 취소 원인이 소멸해야 된다. 기억,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의 경우에 그 미성년자가 그 자리에서 추인하는 걸 방지하고자 취소 원인이 소멸한 후에 추인할 수 있도록 미성년자라면 성년자가 된 후에 추인할 수 있도록 제한을 가하고 있다. 그러나 니은 취소 원인이 소멸되기 전이라도
미성년자가 아직 성년자가 되기 전이라도 법정 대리인 즉 부모는 뭐 할 수 있다? 추인할 수 있다. 요게 아주 잘 나와요. 요게. 자, 3번. 취소권을 포기하는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당연히 나한테 취소권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되죠. 나의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되죠. 이거 당연하죠. 야, 나는 계약 취소할 수 있는데 나 취소 안 할래. 이게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이니까 자신의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을 것. 이렇게 되겠죠. 요건이 되는 거죠. 효과는 취소권을 포기했으니까 더 이상 취소하지 못하고 행위는 유효로 확정이 됩니다. 자, 여기서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취소할 수 있는 개념 하나 잡으셔야 돼요.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일단 유효라 그랬죠. 그죠? 근데 취소를 하면 뭐가 돼요? 무효가 된다 그랬죠. 즉 유효는 유효인데 취소를 통해서 무효가 될 여지가 있죠. 그럼 이 유효를 무슨 유효라고 불러야 될까요? 유동적 유효라고 불러야 되죠. 불확정적 유효. 우리 유동적 무효를 봤죠. 무권대리라든가 허가전 거래 행위. 무권대리라든가 허가전 거래 행위는 무효인데 본인의 추임 또는 허가를 통해서 유효가 될 수 있었죠. 이런 걸 뭐라고 불렀어요? 유동적 무효라고 그랬었죠. 그럼 똑같아요. 유효는 유효인데 취소를 통해서 무효가 될 여지가 있으니 유동적 유효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추인을 하면 유효로 확정이 되는 거죠. 취소하면 무효로 확정이 되는 거고. 그죠? 요게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효과가 됩니다. 불확정적 유효 상태를 취소권을 포기함으로써 유효로 확정. 자, 여기서 소급효냐 장래효냐를 따질 필요가 있냐? 없습니다. 자, 우리 앞으로 소급효나 장래효라는 말은 효과가 반대로 됐을 때 쓰는 말이에요. 무효가 유효로 되거나 유효가 무효로 되거나 이렇게 효과가 반대로 뒤집힐 때 소급하냐 장래효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요 놈은 유효가 유효로 확정될 뿐이죠. 효과 자체가 바뀌는 건 아니지요. 따라서 요 놈은 소급효다, 장래효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걸 판례가 소급효는 문제되지 않는다. 이렇게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소급효는 문제되지 않는다. 그게 효과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런 걸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추인 이렇게 부릅니다. 자, 반면에 오른쪽 법정 추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법정 추인은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성년자 갑이 을에게 자신의 토지를 매매를 했어요. 1억에. 부모 동의 없이 취소할 수 있죠. 그죠? 그런데 얘가 취소를 하지 않고 성년이 됐어요. 성년이 된 다음에 땅을 넘겨줘. 대금을 수령해. 미성년자가 취소 원인이 소멸한 후에 이행을 하거나 이행을 받았죠. 그럼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가본 취소할 생각이 없구나. 취소할 생각이 있었다면 땅을 넘겨줄 리가 없고 돈을 받을 이유가 없을 거 아닙니까? 근데 땅을 넘겨주고 돈을 받았다는 건 계약을 취소할 생각이 없다라는 거죠. 즉 취소 원인이 소멸한 후에 갑이 일정한 행동을 보여. 그리고 그 갑의 행동을 봤더니 취소할 생각이 없어. 그 행위를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아, 이놈은 취소할 생각이 없구나. 그래서 그 행동을 보고 취소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법정 추인이라고 합니다. 법정 추인. 밑에 의의를 먼저 봅니다. 동그라미 1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대하여 취소 원인이 소멸한 후
자, 얘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미성년자의 행위에 대해서 성년자가 된 후 법이 정한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추인의 의사표시가 있냐, 취소권을 포기했냐 안 했냐를 따지지 않고 취소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 그걸 법정 추인한다. 그리고 그 법정 추인 사유 6개를 우리 민법이 규정해 놨습니다. 1호부터 6호까지. 그 중에 오늘은 1호만 가지고 법정 추인을 이해합니다. 나머지는 나중에 이해를 하면 되고요. 오늘은 법정 추인의 개념만 잡을 거니까 1호만 생각해 봅니다. 1호에 뭐라고 돼 있어요? 전부나 일부의 이행이라고 돼 있죠? 이거예요. 갑이 땅을 넘겨줘. 이행했죠. 을로부터 돈을 받았어요. 이행을 받았죠. 이런 게 다 법정 추인이 되는 거예요. 그 외에도 5개가 더 있는데 그건 지금 안 봐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법정 추인의 개념이 뭐냐? 요거 하나 잡으시고 그 법정 추인 사유 중에서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가지고 법정 추인이 뭐냐? 개념을 확실하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장을 넘기면 쭉쭉쭉 내려가서 동그라미 4번이 있어요. 아까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은 자신의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되죠. 왜? 다이렉트로 취소권을 포기하는 거니까. 근데 이건 취소권을 포기한 걸로 간주할 뿐이죠. 갑의 행동을 보고 취소권을 포기한 걸로 간주할 뿐입니다. 따라서 법정 추인은 갑이 이런 행위를 할 때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걸 굳이 알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취소권을 포기하는 의사표시가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일을 취소할 수 있다는 거, 자기에게 취소권이 있다는 것을 굳이 알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추인과 법정 추인의 차이가 그 동그라미 4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두 번째 방법이에요. 세 번째가 오른쪽에 보면 취소권의 단기 소멸이라고요. 조문이 있습니다. 146조. 취소권은요, 일정 기간 행사를 안 하면 소멸해요. 그 기간이 두 개예요. 10년과 3년. 자, 언제부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10년은 언제부터냐? 범죄행위 한 날. 계약 한 날로부터 10년. 3년이 중요합니다. 뭐라고 돼 있어요?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이라고 돼 있습니다. 요거 뻑하면 취소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이렇게 나와요. 취소할 수 있는 날부터 3년이 아니고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입니다. 자, 근데 추인은 언제부터 할 수 있었죠? 취소 원인이 소멸한 날. 그렇죠? 그럼 결국 추인할 수 있는 날을 바꿀 수 있으면 돼요. 뭘로? 취소 원인이 소멸한 날. 그럼 미성년자를 예를 들면 성년자가 된 날로부터 3년 이렇게 되죠. 추인할 수 있는 날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전에는 10년, 3년을 가로넣기로 냈었는데 최근에는 요 기산일을 물어봅니다. 언제부터 10년, 언제부터 3년이냐. 두 번째, 뭐가 먼저 도래할까요? 10년하고 3년 중에서? 얼핏 보면 3년이 먼저 도래할 것 같죠? 아니요, 10년이 먼저 도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7살짜리가 부모 동의 없이 계약을 했어요. 일로 따지면 17살까지. 밑에 거는 22살까지예요. 이게 먼저 도래하죠? 10년이 먼저 도래할 수도 있어요. 3년이 먼저 도래할 수도 있고. 자, 어느 것이든지 먼저 도래하면 취소권을 소멸합니다. 세 번째, 취소권 아까 무슨 권이라고 그랬죠? 형성권. 자, 우리 민법에는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를 두 개를 갖고 있습니다. 소멸시효 제도와 제척기간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어요. 권리자가 권리를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를 두고 있어요. 요때의 기간이 두 가지예요. 소멸시효 기간과 제척기간이에요. 뭐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닙니다만은 지문에는 가끔 등장해요. 차이가 뭐냐? 간단히 생각하세요. 이건 채권에 적용이 돼요. 채권. 내가 빌려준 돈이 있어. 근데 일정 기간 돈 달라 소리를 안 해. 그럼 채권 소멸시킵니다. 반면에 제척기간은 형성권에 적용이 돼요. 보통. 근데 취소권은 무슨 권이라고 그랬죠?
형성권이라고 그랬죠. 따라서 이 3년, 10년은 무슨 기간? 제척기간입니다. 자, 소멸시효하고 제척기간이 어떤 차이가 있냐? 두 가지 큰 차이가 있는데요. 잊어버리셔도 돼요. 이거는 시간이 흘러가다가 중단이 되거나 정지가 되는 경우가 생겨요.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을 꿔줬어. 돈 달라 소리 안 했어. 그럼 기간이 흘러가겠죠. 그러다가 돈 내놔! 그럼 시간이 딱 중단이 돼요. 그리고 다시 기간이 흘러. 중단 정지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반면 이건 없어요. 중단 정지 없이 쭉 흘러갑니다. 혜은이 씨 노래 제3한강곡처럼 강물은 흘러가듯이 쭉 흘러가요. 중단 정지가 없어. 또 하나 중요한 거, 제가 수업할 때 누누이 말씀드렸죠. 민사소송은요, 당사자가 주장해야만 판단해 준다 그랬죠. 당사자가 주장해야만 판단해 준다 그랬습니다. 주장하지도 않은 걸 법원은 판단해 주지 않습니다. 이거를 변론주의라고 해요. 당사자가 주장한 것만 판단한다. 이게 대원칙이에요. 다만 예외적으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이 스스로 판단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직권주의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게 요구예요. 제척기간 도과 여부라고 해서 10년, 3년이 지났는지 여부. 10년, 3년이 지나면 더 이상 취소를 못 하잖아요. 그거. 취소권 행사기간, 제척기간, 도과 여부. 이거는 당사자가 10년 지났는데요? 3년 지났는데요? 라고 굳이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게 시험 문제 나와요. 그게.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제척기간과 관련해서 두 가지. 중단 정지가 없다. 이건 나중에 매매 가서 한번 볼 거예요. 또 하나는 그 기간 지났는지 여부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한다. 이런 것들이 146조에서 확인되시면 됩니다. 131페이지 146조 조문 꼭 암기하셔야 되고요.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 추인할 수 있는 날은 다른 말로 뭐라고요? 취소할 수 있는 날이 아니라 취소 원인이 소멸한 날. 보통 성년자가 된 날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시험 지문에는 사고 사실을 안 날, 사고가 제거된 날 또는 사기를 당했다는 걸 안 날 이런 식으로도 출제가 됩니다. 근데 나중에 문제에서 다시 한번 볼 거예요. 문제 풀이할 때. 어쨌든 추인할 수 있는 날이란 뭘 의미한다? 취소 원인이 소멸한 날을 의미한다. 그렇게 취소권을 소멸시키는 세 가지 장치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무효보다 조금 어렵죠. 무효보다 조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정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효 취소까지 봤어요. 민법 총칙 마지막에 나왔습니다. 두 장을 넘기면 부관이란 게 나왔습니다. 자, 우리는 법률행위의 유효 요건을 보고 있다 그랬고 하나 남았다 그랬습니다. 법률행위의 부관이라고. 부관은 법률행위에 부가된 약관의 줄임말이에요. 법률행위에 부가된 법률행위에 붙어있는 약관의 준말이 부관인데 뭐 그래도 어렵죠. 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 법률행위가 요 부관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아요. 요 부관 때문에 법률행위가 유효가 되기도 하고 무효가 되기도 해요. 즉 부관이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이나 효력의 소멸을 좌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장래 발생 사실. 세 번째, 당사자가 부과합니다. 부가. 이 부관을 수험생들이 너무너무 어려워하세요. 대리보다 더 어려워하셔. 대리보다 더 어려워하시는데 감사하게도 문제는 겁나게 쉽게 나옵니다. 부관과 관련된 조문이 출제가 한 80% 이상 출제가 돼요. 조문. 그러니까 조문만 달달달 암기해도 부관 문제는 맞출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조문을 암기하려면 이해가 좀 필요한데 이해가 좀 어려워요.
뒤다 외워야 돼. 더군다나 나오는 판례가 있는데요. 이게 또 그지같이 어려워요. 수험생분들이 이걸 이해하려고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근데 우리는 이해 안 되는 거 어떻게 해? 넘어가. 그럼 어떻게 맞추냐? 외우면 돼. 이해가 안 되면 뭐 해라? 암기해라. 그럼 외우면 돼요. 그래서 안 되는 것들은 이따 암기할 거예요. 다만 출발점이 부관의 개념 요소를 명확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부관이란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을 좌우하고, 이게 첫 번째예요. 장래 발생 사실이며 당사자가 부과합니다. 이런 걸 부관이라 한다. 제가 예를 들지요. 갑이을에게 2023년 34회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을 하면 상가 건물을 주겠다. 거기서 사무실 차려라. 막 이렇게. 자, 각과 을 사이에는 갑이을에게 상가 건물을 공짜로 주겠다는 법률행위를 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법률행위는 언제 효력이 생겨요? 을은 저 상가 건물에 대해서 언제 권리가 생겨요? 합격을 해야. 34회 시험에 합격을 해야. 그러니까 을이 2023년도 34회 시험에 합격을 하면 증여계약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말이죠. 을은 합격을 해야 갑에게 야 건물 내놔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죠? 계약이 유효하다는 건 무슨 뜻이야? 권리가 생긴다는 거잖아요. 무효라는 건 권리가 없다, 소멸한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을이 시험에 붙으면 건물에 관한 권리가 생기니까 결국 증여가 유효가 되죠. 갑과 을 사이에 증여 계약이 유효가 되려면 을이 뭐 해야 된다? 시험에 붙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게 부관이 되는 거예요. 반면에 갑이 을에게 학원비를 다달이 증여를 해요. 학원비를 다달이 증여하다가 23년도 34회 시험을 합격하면 학원비 지급을 중단하겠죠. 학원비 지급을 중단한다는 것은 을에게는 더 이상 갑에게 학원비 내놔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소멸한다는 거예요. 그죠? 다시 말해서 을이 34회 시험에 합격을 하면 증여의 효력이 소멸한다는 거예요. 갑은 더 이상 학원비 안 줘도 되잖아요. 붙었으니까. 갑과 을 사이에 상가 건물을 증여하거나 학원비를 증여하는 계약을 했는데 왼쪽은 무효였다가 붙으면 유효가 되고 오른쪽은 유효였다가 붙으면 무효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을이 34회 시험에 합격하는 것은 갑과 을 사이에 증여계약이라는 법률행위의 효력을 발생시키거나 효력을 소멸시키게 됩니다. 장래 사실이죠. 갑이 부과했죠. 딱 부관의 개념 요소에 들어맞죠. 이런 걸 부관이란다. 이런 거. 또 미성년자 을에게 성년이 되면 오피스텔을 줄 테니 독립해라. 마찬가지죠. 을이 성년이 되면 효력이 생겨. 효력이 발생해. 반면에 미성년자 을에게 오피스텔을 줘요. 야, 너 독립해. 너 학교도 안 나가고 꼴보기 싫다. 나가라. 증여했어. 대신 성년자가 되면 정신을 좀 차릴 테니까 오피스텔 반환해라. 성년이 됐을 때 오피스텔을 돌려준다는 것은 을의 입장에서 보면 이 오피스텔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증여계약의 효력이 소멸. 그럼 위에 거하고 똑같아요. 을이 성년이 됨으로써 무효였던 증여가 유효로 바뀌거나 을이 성년이 됨으로써 유효였던 증여가 무효로 바뀌거나. 그렇죠? 그러니까 을의 성년이 되었다는 사실. 갑과 을 사이에 오피스텔 증여라는 범죄의 효력을 발생시키거나 소멸시키고 장래 사실이며 갑이 부과했으니까 이것도 뭐가 된다? 부관이 된다. 이렇게 부관의 개념 요소 세 가지를 정확하게 일단 숙지를 하셔야 돼요. 두 번째,
종류를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위에 거하고 밑에 게 좀 다르죠. 위에 거는 발생 여부가 확실 불확실? 불확실하죠. 합격 여부가 불확실하죠. 합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걸 조건이라 하죠. 불확실한 걸 조건이라 하죠. 반면에 성년이 되는 것 확실하죠. 기한이라 하자. 그 다음 34회 시험에 합격하는 것 조건이 발생하는 것 이걸 조건 성취라 하자. 떨어지는 것 불성취라 하자. 이렇게. 을이 성년이 되는 것 도래라 하자. 성년이 안 되는 것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기한은 도래만 있겠죠. 이렇게 조건이 발생하는 것 조건 성취, 불발생하는 걸 불성취. 반면에 기한은 반드시 발생해야 돼. 기한 도래 이렇게 되겠죠. 세 번째,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 34회 시험에 합격을 했을 때 효력이 생겨 정지 조건이라 하자. 효력이 생기는 게 정지 조건이에요. 조건이 성취될 때까지 효력 발생을 정지시켜놨다 해서 정지 조건이에요. 네?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력이 소멸합니다. 해제 조건이라 하자. 조건을 정조건과 해제조건 나누자. 기한도 나누자. 기한이 도래했을 때 효력이 생긴다. 시기라 하자. 기한이 도래했을 때 효력이 소멸한다. 종기라 하자. 자, 세 가지 본 거예요. 개념 요소 세 가지. 효력 발생 여부를 좌우한다. 장래 발생 사실이다. 당사자가 부과한다. 종류 두 개. 조건과 기한. 구체적으로 세 번째. 정조건, 해주조건. 시기, 종기. 일단 여기까지는 기본이고요. 11, 12월 달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이건 꼭 기억하셔야 된다고. 그렇게 해야 부관 공부 준비가 되는 거예요. 134페이지에 써 있습니다. 부관의 의. 1번, 2번, 3번. 자, 그럼 오른쪽 구체적으로 조건을 봅니다. 뜻이 나와 있죠. 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 발생이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부관을 말한다. 장래 사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과거 사실 안 돼요. 현재 사실 안 돼. 장래 발생이 불가능한 사실 안 돼. 법에서 토지거래 허가하고에서는 허가를 받아야 유효가 된다. 법에서 부과하는 거 이런 거 안 돼. 부관이 아닌 거예요. 부관은 개념 요소가 장래 사실이면서 당사자가 부과해야 한다 그랬으니까 의의 양가로 1번 확인하시고요. 2번 정지조건과 해지조건이 있는데요. 자, 정조건, 해지조건 어떻게 구별했죠? 정지조건은 정지조건이 성취가 되면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게 정지조건. 가끔 가다가요. 34회 시험에 합격하면 효력이 생기잖아요. 그럼 불합격을 해지조건이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닙니다. 정조건이나 해지조건은 그 조건이 성취가 되었을 때 법률행위 효력이 발생하느냐 소멸하느냐의 구별이에요. 정조건과 해지조건은. 자, 그리고 정조건하고 해지조건에 각각 판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씩은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기본 과정이라도 하도록. 자, 2번의 정조건 양가로 1번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얘는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 관련 판례 1번이 있는데 거기 동산매매라고 돼 있고요. 동산매매 중에서 소유권 유보부 매매라는 게 있어요. 자, 우리 홈쇼핑 같은 데서 정수기 같은 거 렌탈하죠, 보통. 36개월 렌탈하고 나면 끝나면 소유권 넘겨주죠. 그죠? 그러면 사실은 그건 할부 매매예요. 36개월 할부금 붙는 거예요. 할부 기간에 끝나면 소유권이 넘어와요. 그런데 우리가 냉장고를 12개월 할부로 사는 거하고 한번 비교해보세요. 냉장고를 12개월 할부로 살 때는 일단 소유권이 나한테 넘어오죠. 근데 정수기는 어때요? 36개월이 지나야 넘어오죠. 이런 걸 소유권 유보부 매매라고 하는 거예요. 즉 대금 완납 전까지는 소유권이 양도인한테 남아 있어요. 그걸 유보라고 하는 거예요.
대금을 완납할 때까지는 양도인한테 소유권이 있다가 대금을 완납하면 소유권이 이전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동산 소유권 유보부 매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홈쇼핑에서 정수기 렌탈 얘기하지만 사실은 렌탈에 탈을 쓴 소유권 유보부 매매예요. 할부 기간이 36개월이 끝나면 나한테 소유권이 넘어와요. 자, 여기서 대금을 완납을 하면 소유권이 넘어오는 효력이 매매계약의 효력이 뭐예요? 소유권이 매수인한테 넘어오는 거잖아요.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어떨 때? 대금을 완납했을 때. 문제는 대금 완납, 장래 사실이죠. 완납 여부, 확실 불확실? 확실해요? 할부를 하면 무조건 100%다 완납해? 중간에 돈 없어서 못 내는 경우도 있죠. 예? 100% 완납이 돼요? 돈 없으면 못 내잖아. 예? 사람이 죽는 것처럼 확실해요? 아니에요. 불확실해요. 조건이죠. 그런데 냈어. 효력이 생기죠? 무슨 조건? 정지 조건. 동산 소유권 유보부 매매는 대금 완납을 무슨 조건으로 하는? 정지 조건으로 하는 매매가 됩니다. 대금 완납을. 읽어볼게요. 동산 매매에서 대금을 모두 지급할 때까지 소유권을 매도인이 그대로 보유. 물건은 미리 넘겨줘. 정수기는 미리 넘겨줘. 하지만 소유권은 안 넘겨줘. 그랬다가 여섯 번째죠. 대금이 모두 지급됨으로써 뭐가 완성이 되고 정조건이 완성이 되고 그러면 소유권이 넘어가고 그러니까 대금 완납이 뭐가 된다? 정지 조건이 되는 거죠. 밑에 보면 해제 조건이 있습니다. 해제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력이 소멸한다고 그랬죠. 한 장을 넘겨보면 판례가 하나 있어요. 약혼예물 수수라고. 갑이 을에게 약혼 반지를 줘요. 약혼을 하면서 돈 받고 줘요? 그냥 줘요? 그냥 주죠. 을은 반지를 손가락에 끼웠어요. 다시 말해서 반지에 관한 권리를 취득했어요. 얘가. 즉 증여 효력이 발생한 상태예요. 그런데 결혼을 하지 않게 되면 을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반지? 예전에는 그냥 잠수 탄다는 분들이 계셨어요. 돌려줘야죠. 잠수를 타긴 뭘 잠수를 타. 돌려줘야지. 반지를 돌려준다는 건 무슨 뜻이죠? 증여계약의 효력이 소멸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약혼예물 수수는 혼인의 불성립을 무슨 조건으로 하는?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를 해요. 혼인의 성립을 정지 조건으로 하는 증여라고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혼인의 성립, 즉 결혼하는 걸 정조건으로 하는 게 아니고 결혼을 하지 않는다는 걸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다 이렇게 되죠. 이렇게 정지 조건과 해제 조건의 개념을 정확하게 숙지를 하고 지금 예를 들었던 판례 두 개도 정확하게 이해 숙지해 주셔야 됩니다. 종류와 관련해서. 됐죠? 자, 부관의 개념과 부관 중에서 조건이 뭐냐? 조건의 종류, 정조건과 해제 조건의 개념까지 살펴보셨습니다. 나머지는 조금 쉬었다가